출입국 금지 대상자입니다. 추가 설명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지시대로 따를 뿐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미국 땅 밟아보겠다고 간첩 취급까지 당할 줄은 몰랐소. 이 군번은 우리 시스템에선 북한 간첩 명단과 일치합니다. 절차상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싸운 나라에서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오? 절차를 무시할 순 없습니다. 서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내 말 못 믿겠으면 좋소. 대신 전화 한 번만 쓰게 해주시오. 한 통이면 돼요. 6.25 참전용사 김태식 씨, 손주의 결혼식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가 입국을 거부당한다. 이유도 모른 채 대기실에 갇힌 그는 단 하나의 낡은 수첩을 꺼내들며 인생의 또 다른 전장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 수첩에 적힌 오래된 이름 하나가 한 나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만다. 안녕하세요. 서랍 속 인생입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 믿기 힘든 실화 같은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의 입국 심사대 앞,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이던 그 시간, 공항 한복판에 멈춰선 노인은 주위를 둘러보며 고개를 떨구었다. 13시간의 비행, 무거운 다리, 거센 바람 속에 흔들리는 피곤한 몸. 하지만 그는 묵묵히 줄을 서 있었고 마침내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모든 게 변했다. 출입국 심사관은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곧 무전기를 들었다. 다소 급박한 말투가 오갔고 다른 직원이 나타나 태식 씨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다. 공항 한편 철문이 닫히고 작은 방으로 들어서자 직원은 말했다. 당신은 출입국 경고 대상자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낯선 나라의 작은 방에 홀로 남겨진 태식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추려 하지 않았다. 김태식 씨는 올해 84. 부산에서 조용히 살아온 그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었다. 젊은 시절 전장을 누비며 목숨을 걸고 싸운 기억은 아직도 매일 밤 그를 깨웠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과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에게 전쟁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서사가 아니라 묻어둬야 할 현실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 그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고 어느덧 자식들이 손주를 두고 손주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 그가 이번에 미국으로 향하게 된 이유는 바로 가장 사랑하는 큰 손주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손주의 손을 직접 잡아주고 축복의 말도 전해주고 싶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날이었다. 오랜 비행 끝에 도착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그는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도착장을 걸었다. 익숙하지 않은 표지판, 외국어로 가득한 방송소리, 낯선 풍경 속에서도 그는 한 걸음씩 나아갔다. 마음속에는 단 하나, 손주와의 만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짐은 많지 않았다. 정갈하게 개어놓은 옷 몇 벌과 고이 접어둔 태극기 하나,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가 전부였다. 그 수첩은 전장에서 받은 것인데 그에게는 마치 전우처럼 붙어있던 물건이었다. 한편 공항의 또 다른 공간. 박가영 씨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의 상주 통역사로 일하고 있었다. 어릴 적 부모를 따라 이민을 와 이곳에서 자란 그는
한국어도 영어도 능통했다. 1.5세 교포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오랜 시간 고민하며 자랐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질문하는 대신 두 문화를 잇는 다리로서 살아가기로 선택했다. 특히 참전 용사들에 대한 존경심은 남달랐다. 이민 2세로서 누릴 수 있었던 자유와 권리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어린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입국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는 누군가가 긴급 통역이 필요하다는 호출을 받고 움직였다. 상황 설명은 없었다. 다만 고령의 한국인이 입국 거부 판정을 받고 억류되었다는 말뿐. 가영 씨는 의아함을 품은 채 조심스럽게 그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엔 한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얼굴엔 깊은 주름이 있었고 말없이 앉아 있는 자세에는 무언가 무거운 사연이 묻어 있었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손을 모으고 있던 태식 씨는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박가영 씨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는 단박에 알아차렸다.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여행자가 아니다.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묵직함이 느껴졌다. 이민국 측의 담당자는 존 밀러, 52세의 중견 간부로 공항 내 입국 심사 정책과 출입국 경고 대상자 확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과거 미군으로 복무했던 경력이 있었지만 한국 전쟁에 대한 이해도나 지식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그는 베트남전 이후의 미군 역사에 더 집중하는 인물이었다. 전산 시스템이 경고음을 울리자 그는 매뉴얼대로 태식 씨를 분리 조치하라고 지시했고 곧 자동화된 이민국 시스템이 그의 이름을 주의 인물로 분류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다. 단지 시스템이 그렇게 판정했기 때문에 그는 억류된 것이었다. 몇 시간 뒤 사무실 건너편 미 국방부에서 한미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케빈 박은 어느 보고서에 집중하고 있었다. 45세,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어린 적 아버지로부터 들은 한국전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오늘 그에게 다시 찾아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문이 닫히고 공항 대기실에 고요가 내려앉았다. 김태식 씨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심사대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긴 했지만 이토록 즉각적으로 격리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직원들은 정해진 문장처럼 반복했다. 출입국 경고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전달드릴 수 없습니다. 이 문장 외에는 어떤 설명도 없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은 차가운 침묵으로 채워졌다. 주머니 속에서 손을 움켜쥐었다. 오래된 수첩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낡고 얇은 가죽 커버 너머로 느껴지는 뻣뻣한 종이의 감촉은 태식 씨를 과거로 끌어당겼다. 지금 이 순간조차 그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현실이 버거웠다. 명예로운 퇴역, 조국의 훈장, 지역 행사에서의 박수갈채 그 모든 게 이곳에선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컴퓨터 한 줄 오류가 그의 존재를 부정했다. 박가영 씨는 방 안에 들어선 뒤 태식 씨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괜찮으세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시선을 마주치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안엔 쌓인 피로와 혼란, 그리고 무언가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마치 자신이 갑자기 이 세상에서 지워진 것처럼 말조차 잃은 얼굴이었다. 가영 씨는 이민국 직원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존 밀러 간부는 규정에 따라 응대하고 있었다. 우리 시스템에서 경고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유는 우리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보안 등급이 높아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태식 씨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이런 일 가끔 있습니다. 이름이나 군번이 특정 리스트와 일치했을 경우죠. 그의 말투는 기계적이고 무심했다. 그 순간 가영 씨는 미세한 찜찜함을 느꼈다. 가끔이라는 말이 뭔가 이상했다. 수십 년 전 한국 전쟁 참전 군인이 갑작스럽게 입국 거부를 당하고 그 사유가 확인도 안 되는 경고 대상이라니.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속삭였다. 태식 씨가 마치 위험 인물처럼 취급받는 그 장면은 그녀에게 강한 위화감을 안겼다. 가영 씨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태식 씨를 향해 말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인해 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 스스로도 속이 답답했다. 억지로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밀러 간부에게 다가갔다. 혹시 군번이 있으신가요? 가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태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열었다. 그 속에는 손으로 또박또박 적힌 글씨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가영 씨는 그중 하나의 숫자에 시선이 멈췄다. 군번.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시스템에서 경고 대상으로 분류된 정확한 이유는 그 군번이었다. 이름도 생년월일도 문제없었다. 오직 군번 하나. 그 숫자 하나가 미국 이민국의 첨단 시스템 안에서 북한 간첩 명단과 일치해버린 것이다. 그 순간 태식 씨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천천히 얼굴 위로 떠올랐다. 화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낯설고 설명되지 않는 상실감이었다. 자신의 정체가 한 줄의 코드로 잘못 입력됐을 때 삶 전체가 오해 속에 던져지는 그 기묘한 순간이었다. 김태식 씨의 군번이 문제였다. 전산망에 찍힌 숫자 하나가 수십 년의 역사를 무시한 채 한 사람의 발걸음을 막고 있었다. 시스템은 무자비했다. 살아있는 기억도 사진 속 훈장도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숫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누군가의 잘못된 그림자 속에 갇혔다. 박가영 씨는 밀러 간부의 책상 앞에서 다시 질문을 던졌다. 정말로 군번 하나만으로 이 정도 조치가 가능한가요? 밀러는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다. 간첩 식별 시스템은 일종의 오토매틱 필터입니다. 일치 항목이 발생하면 일단 조치부터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는 태식 씨의 나이도 그가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다는 듯 말했다. 시스템은 이유를 묻지 않았고 그는 그것을 따르고 있었다. 이 말을 들은 가영 씨는 문득 온몸이 뻣뻣해지는 걸 느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생애가 자동화된 판단에 의해 순식간에 의심받는 상황. 참전 용사의 존엄은 이 방 안에서 지워지고 있었고 눈앞의 태식 씨는 그저 체류 불가 낙인이 찍힌 노인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다. 혹시 그 수첩 저한테 잠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가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식 씨는 아무 말 없이 수첩을 건넸다. 얇은 커버를 넘기자 그 속에 손글씨로 적힌 또 다른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1951 강원도 횡성 미 제오사단 소속 제2 H 밀러 중위 비상연락처 415-000-5263이라는 문장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글씨는 흐릿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무엇보다도 진실이었다. 그 순간 가영 씨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J. H. 밀러. 저 이름은 어쩌면 지금의 상황을 뒤흔들 수 있는 단서일지 몰랐다. 전쟁 중 함께 싸운 미국 장교, 그리고 그의 비상연락처.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번호를 스마트폰에 입력해 보았다. 전화를 걸기 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건 낯선 남성의 음성이었다. 케빈입니다. 당황한 목소리로 가영 씨는 설명을 시작했다. 혹시 J. H. 밀러라는 분과 관계가 있으신가요? 약간의 정적 후 상대는 대답했다. 제 아버지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목소리는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왜 그러시죠? 가영 씨는 사연을 간단히 요약했다. 그리고 수첩에 적힌 이름과 그날 강원도 횡성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했다. 반응은 빨랐다. 전화기 너머에서 케빈 박의 숨소리가 달라졌다. 그는 곧 말없이 무언가를 찾는 듯했고 몇 초 후 한마디를 내뱉었다. 잠깐만요. 이건 잠시만 계십시오. 통화는 끊겼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가영 씨는 다시 방 안을 돌아보았다. 태식 씨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외롭고도 단단한 얼굴. 그 얼굴에 다시 한번 깊은 그림자가 내려앉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침묵만이 방 안을 메웠다. 그 순간 밀러 간부가 돌아섰다. 통화하신 분이 누구였죠?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경계와 의심이 뒤섞인 말투. 가영 씨는 조심스레 대답했다. 미 국방부 한미협력팀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케빈 박이라는 분이에요. 밀러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곧바로 다른 직원에게 무전을 날렸다. 무언가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태식 씨는 그대로였고 그의 입국도 여전히 불어 상태였다. 단 한 통의 전화가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의 수첩에 적힌 이름 하나로 이 굳건한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을까? 가영 씨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고 태식 씨는 조용히 그 떨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었다. 마치 전장에서 총성이 멈춘 뒤 여운만 남은 전장의 한복판을 걷는 듯한 눈빛이었다. 공항의 회의실 한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시작되었다. 케빈 박과의 통화 이후 불과 15분도 지나지 않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의 긴급 보안 회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미 국방부 내부에서 직접 통보가 내려왔고 그것은 미세한 진동처럼 이민국 내부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밀러 간부는 여전히 태식 씨의 기록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군요. 분명 이 군번은 과거 북한 간첩 명단에 실려 있었는데 그는 여전히 수치를 기반으로 한 판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감정도 기억도
역사도 없었다. 오직 데이터만 있었다. 그때였다. 밀러의 무전기에 짧고 단호한 명령이 떨어졌다. 즉시 보류. 대상자 관련 보안 정보는 수기 기록과 실제 확인 필요. 지체 없이 고위 통신 연결 준비하라. 국방부 직속 지시였다. 그의 손이 잠시 멈췄고 주변에 앉아있던 직원들의 눈빛도 바뀌었다. 정적이 공기를 조였다. 태식 씨를 둘러싼 공간은 정과는 다른 긴장감에 휩싸였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단순 시스템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 무렵 국방부 건물의 한층, 케빈 박은 자신의 컴퓨터 앞에 앉아 오래된 자료를 검색하고 있었다. 그는 서랍을 열고 아버지의 기록이 담긴 낡은 철제 파일을 꺼냈다. 먼지를 털어내며 하나씩 넘겨가던 중 그는 멈췄다. J. H. 밀러 대위 한국전 1951년 횡성 전투 생존자 명단이라는 제목 아래 한국군 병사 이름 하나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김태식? 그 옆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목숨을 건진 건 그 병사 덕분이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케빈 박의 눈에 강한 빛이 스쳤다. 이건 단순한 전산 오류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인물이 지금 간첩 명단에 올려져 입국 거부를 당하고 있었다. 그 모순은 단순한 행정 실수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그는 곧장 공항보안본부에 직통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그분은 우리 가족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절대 입국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공항은 변하기 시작했다. 시스템은 멈췄고 입국장 내부의 네트워크가 잠시 정지되었다. 태식 씨의 기록은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되었고 보안팀은 일제히 공조 태세로 전환했다. 수많은 모니터가 꺼지고 그 자리를 사람들이 채웠다. 누군가는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철문을 열며 밀러 간부에게 다가왔다. 상부에서 직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억류는 불가능합니다. 밀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얼굴이 일그러졌고 시선이 공중을 헤맸다. 무언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권한은 이미 무력화되어 있었다. 그는 겨우 입을 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박가영 씨는 그제야 작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태식 씨에게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변화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마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듯한 자세였다. 너무 많은 기다림과 오해 속에 그는 스스로의 감정을 잠재워야 했다. 그의 얼굴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다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 조용한 떨림이 일고 있었다. 그 떨림은 기쁨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도록 방치된 진실이 아주 조금씩 빛을 받는 순간에만 생겨나는 감정이었다. 공항 내부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보안 시스템은 일시적으로 멈췄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었다.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상황의 일회성을 직감하고 있었다. 입국장 너머 작은 대기실 한켠에서 김태식 씨는 여전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수첩은 그의 무릎 위에 펼쳐져 있었고 거칠어진 손끝이 종이 위를 천천히 훑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다시 기억하려는 듯, 혹은 지나온 삶을 다시 쓰다듬으려는 듯. 한편 밀러 간부는 불편한 감정을 애써 감추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에게는 이번 상황이 곧 시스템 오류로 보고될 것이고, 그것은 곧 그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수십 년간 구축된 국경 관리 시스템을 단 한 사람의 수첩, 단 한 통의 전화로 수정하게 된 이 사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었다. 그는 짧은 명령을 내리며 고개를 돌렸다. 내가 직접 그에게 설명하지. 그게 맞는 절차야. 그는 천천히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또 한 번 뒤틀렸다. 눈앞에 선 노인, 그 이름이 이제 그의 귀에도 명확히 각인되어 있었다. 김태식? 자신이 간첩으로 오인했던 인물, 그리고 지금은 미 국방부 고위 간부가 가족의 생명의 은인이라며 지시를 내린 그 사람. 잠시 눈을 마주친 순간 밀러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그 얼굴엔 무엇보다 강인한 침묵이 있었고 그 침묵이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먼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태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수첩을 천천히 덮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것은 용서도 아니고 승인도 아니었다. 그냥 지나가는 한 호흡처럼 조용한 응답이었다. 그는 이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를 알고 있었다. 과거의 전쟁도 지금의 혼란도 결국 같은 본질이었다. 이름 없이 던져지는 오해, 설명되지 않는 분류, 그리고 끝내 남겨지는 침묵. 밀러는 뻣뻣한 자세로 뒤를 돌아섰다. 그 순간 통신 장비를 들고 들어온 공항 보안 책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국방부 측에서 곧장 통신을 연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방으로 직접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밀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곧 화면이 켜졌다. 그 안에는 낯선 중년 남성이 있었다. 케빈 박이었다. 그의 표정은 단호하면서도 복잡했다. 감정이 절제되어 있었지만 말투에는 깊은 울림이 묻어났다. 김태식 선생님, 저는 케빈 박입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 존 밀러 대위의 아들입니다. 오래된 수첩 속 그 이름을 아직 간직해 주신 것에 대해 어떤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던 태식 씨는 처음으로 눈을 들었다. 그 눈동자엔 시간이 스며 있었고 그 시간이 화면 너머까지 전해졌다. 그리고 가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밀러 간부의 무전기에 다시 신호가 들어왔다. 당신이 입국 거부를 승인했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는 눈썹을 찌푸렸다. 아무리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도 정해진 시스템은 여전히 그를 간첩 의심자로 분류하고 있었고 그것을 정정하는 일은 절차적으로 매우 복잡했다. 그러자 밀러는 방금 전까지 보였던 사과의 자세를 슬며시 걷어들이기 시작했다.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다. 사실 국방부의 요청은 권고 수준입니다. 시스템적으로 보면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의 말은 태식 씨를 다시 불안의 수렁으로 끌어내렸다. 가영 씨는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밀러의 말은 단순한 사실 진술이 아니라 책임 회피였다.
단지 그 하나의 이름이 시스템을 흔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이 그의 말투 안에 깃들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화면 속 케빈 박이 굳은 표정으로 다시 말했다. 지금 이 순간 미 국방부 장관 대리 명의로 입국 허가를 서면으로 발급했습니다. 이미 전달했을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에 있던 보안 책임자가 밀러의 앞에 서류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그 안엔 분명하게 쓰여 있었다. 김태식, 대한민국 참전용사, 입국 전면 허가. 모든 것이 뒤집혔다. 전산 오류는 수기 명령서 하나에 무너졌고 숫자는 다시 인간의 이름 앞에 고개를 숙였다. 밀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뒤에서 박가영 씨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하지만 방 안은 여전히 무겁고 침묵은 그대로였다. 단 한 사람만이 그 순간을 감정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김태식 씨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기쁨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다. 마치 또 하나의 전투가 끝났다는 듯 그는 천천히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었다. 한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다. 서류 위에 또렷하게 적힌 입국 허가 문구는 그 자체로 명령이자 선언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든 김태식 씨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였고 상황은 공식적으로 종료된 듯 보였지만 그의 안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공항이라는 공간이 더는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수십 년 전 영기가 자욱한 전선의 언덕 위에서 무너진 병사를 업고 달리던 그날의 숨결이 다시 그의 폐 속에서 되살아났다. 케빈 박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는 다시 횡성에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있었다. 포탄이 떨어지고 눈이 어깨 위로 쌓이던 밤, 그 속에서 울부짖던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모두가 잠든 후 혼자 지키던 초소에서 덜덜 떨리던 손, 그리고 아무도 몰래 숨죽이며 울던 새벽. 그가 지켜낸 생명이 지금 이 체제의 최상위에서 그를 보호하려 한다는 역설은 너무나 쓰라렸다.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오랜 시간 속에서 말라 있었고 남은 건 오직 숨겨온 한숨뿐이었다. 왜 이제서야? 박가영 씨는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았다. 입국은 허가되었고 시스템은 꺼졌으며 보안팀도 물러섰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그는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가영 씨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해명이 아니라 사죄여야 했어요. 케빈 박의 영상은 아직 화면에 남아 있었다. 그의 눈가도 젖어 있었고 어쩌면 그 또한 아버지의 고백을 처음 접했을지 모른다. 자신이 평생 몰랐던 진실이 지금 이 공항 한가운데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생명의 빛 저희 가족은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화면 너머의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더는 차갑지 않았다. 그러나 밀러 간부는 그 울림 속에서도 차가운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그는 자리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전쟁은 끝나도 상처는 계속 남는군. 그것은 사과도 반성도 아닌 채
어딘가 모호한 후회를 닮은 독백이었다. 가영 씨는 그 말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태식 씨를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손주 만나러 가셔야죠? 그 한마디에 그제야 태식 씨의 어깨가 조금 풀렸다. 오래도록 움켜쥐고 있던 손이 느리게 펴졌다. 주름진 손바닥 위로 낡은 수첩이 조용히 놓였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공항복도 너머로 향하는 그의 실루엣은 마치 전장을 뒤로 하고 돌아가는 마지막 병사의 모습처럼 단단했다. 그의 등 뒤에서 박가영 씨는 끝내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일이 한 사람의 기억과 손글씨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손글씨가 이 거대한 나라의 행정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는 역설. 그것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울림이었다. 그 순간 누군가가 경례를 올렸다. 멀찍이 서 있던 한 젊은 보안요원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가슴팍에 손을 얹고 똑바로 태식 씨를 바라보았다. 그를 따라 두세 명의 직원도 조용히 일어섰다. 누가 먼저 하자고 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의 경례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하게 태식 씨에게 다가왔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는 모든 감정이 스쳐 지나갔고 그 감정은 이 공항의 공기를 조용히 흔들었다. 경례의 물결이 잦아든 뒤에도 김태식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직 어디선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손에 들린 무전기, 문을 여닫는 자동문 소리, 가방을 끄는 바퀴의 마찰음, 그 모든 일상이 그의 고요함을 조용히 감쌌다. 그제야 걸음을 옮긴 그는 입국장 입구를 향해 천천히 나아갔다. 하지만 그 순간 다시 한 명의 공항 보안 요원이 다가왔다. 김태식 선생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특별 통로가 준비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우 차원이 아니었다. 시스템이 전면 정지된 상황에서 일반 승객과 함께 입국을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존재로 인해 정지된 시스템. 그를 위한 통로가 따로 열리고 있었다. 그 좁은 복도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태식 씨는 한순간 멈춰섰다. 낡은 수첩이 다시 손에 들려 있었다. 손끝으로 수첩의 귀퉁이를 몇 번 만지던 그는 옷깃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그것을 넣었다. 그 행동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마치 하나의 시대를 다시 접어넣는 듯, 혹은 지나간 전우들을 품 안에 안는 듯. 특별 입국 통로의 끝에는 통신 장비를 들고 기다리던 공항 운영 총괄팀장이 서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이 나라가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 이제야 조금 알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말은 조용했고 표현은 절제됐지만 그 안엔 진심이 스며 있었다. 태식 씨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그 문 너머로 한 남자가 다가왔다. 짙은 회색 양복 차림, 조심스러운 표정의 남자. 바로 케빈 박이었다. 단 1시간 전까지 그는 국방부 사무실에 있었고 이제는 그 발로 직접 공항에 달려온 것이었다. 수첩에 적힌 아버지의 이름과 그 이름 옆에 쓰인 김태식이라는 세 글자가 그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서로의 시선이 마주쳤다.
둘 사이에는 시간도 언어도 필요 없었다. 케빈은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태식 씨 앞에서 자세를 낮췄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단지 오래도록 고개를 떨군 채 그대로 머물렀다. 그것이 그의 첫 인사였고 사죄였으며 감사의 표현이었다. 태식 씨는 조용히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떨림이 전해졌다. 그 순간 수십 년 전의 겨울밤이 다시 떠올랐다. 총성이 멈춘 뒤 눈 속에 묻혀있던 미군 병사를 힘겹게 끌어안고 언덕을 내려오던 그 밤.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함께 살아남았던 기억. 이제는 그 병사의 아들이 이 공항 한복판에서 그의 앞에 무릎 꿇고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외쳤다. 여기에요. 할아버지.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손을 흔들며 달려오고 있었다. 바로 손주의 예비 신부였다. 뒤이어 정장을 차려입은 청년이 뛰어왔다. 바로 그의 큰 손주였다. 웃음과 눈물이 한꺼번에 얼굴에 번져 있었다. 이 모든 시간을 긴장 속에 기다려온 듯 두 사람은 동시에 태식 씨에게 달려들었다. 그제야 태식 씨의 얼굴에 웃음이 스며들었다. 오랜 시간 다물었던 입이 살짝 열렸다. 이제 됐다. 손주 얼굴 봤으니 더는 바랄 게 없다. 마침내 그는 기다리던 얼굴을 마주했고 머나먼 길의 끝에 다다랐다. 입국 통로 너머로 환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 햇살 속으로 그는 조용히 걸어나갔다. 공항을 빠져나온 순간 김태식 씨의 주변은 마치 오래된 기계가 멈추고 새로운 숨결이 불어넣어진 듯 고요하면서도 묘한 활기로 가득 찼다. 처음부터 태식 씨는 누구에게 증명받고자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다만 손주의 결혼식이라는 작은 기쁨을 위해 가족을 향한 그리움 하나만으로 그 먼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여정은 그 자체로 시대의 기억을 다시 깨우는 사건이 되어버렸다. 입국 허가 이후 공항 보안팀은 비상 대응 절차를 검토하느라 분주했다. 수기 명령서 하나로 시스템을 일시 정지시킨 전례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이후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본부 차원의 회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그 가운데 직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람을 놓칠 뻔했다는 자조 섞인 대화가 오갔다. 거대한 기계 속에서 한 인간의 역사와 존엄이 얼마나 쉽게 무시될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한 이들은 그날의 장면을 쉽게 잊지 못할 것이었다. 밀러 간부는 한동안 자신의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고 그의 얼굴은 말없이 굳어 있었다. 명백한 시스템 오류였다는 사실이 그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그는 지금껏 당연하다고 여겼던 절차의 정확성에 대한 신념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조용히 놓인 복사된 수첩 사본을 바라보았다. 누군가의 삶이 그 안에 오롯이 들어 있었고 자신은 그것을 오판했었다. 이 깨달음은 그를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남게 하진 않을 것이다. 케빈 박 역시 그날 이후 많은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가 평생 입 밖에 꺼내지 않았던 전쟁 속 이름. 그 이름이 자신의 직무와 직접 맞닿은 현실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김태식 씨를 위해 조용히 감사장을 준비했고 국방부 내부 자료에 그의 군번을
재정정하며 동맹국 영웅으로서의 표기를 요청했다. 오래전 아버지의 기록 옆에 덧붙여진 한 문장은 이제 케빈 박의 손에 의해 복원되었다. 그 병사가 아니었다면 나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박가영 씨는 다시 공항 통역 부스에 앉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 태식 씨의 손을 잡던 순간을 반복해서 떠올렸다. 단순한 통역이 아닌 한 사람의 명예를 다시 이어준 달이었다는 자각은 그녀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녀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역사는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다. 공항 대기실, 낡은 수첩, 그리고 한 사람의 침묵 속에도 살아있다. 그리고 김태식 씨. 그는 샌프란시스코 외곽의 작은 숙소에서 손주와 함께 머물렀다. 결혼식은 이틀 뒤였다. 손주와 함께 턱시도를 고르고 신부에게 줄 작은 선물을 고르며 그는 다시 사람들과 웃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그날의 기억을 고요히 자신의 가슴에 묻은 채.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창가에 앉아 손에 수첩을 펼쳐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손끝으로 그 이름들을 다시 쓰다듬었다. 죽어간 이들, 살아남은 이들, 그리고 잊힌 이름들까지. 그의 얼굴엔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용서의 평온도 승리의 평온도 아니었다. 단지 받아들임의 얼굴이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던 이름이 다시 불렸고 그 이름이 사람들의 삶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서 조용히 자신이 걸어온 길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공항의 일부 직원들은 서로 이런 말을 나누곤 했다. 그날 노인이 걸어나가던 그 뒷모습 잊혀지지가 않아요.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것은 누군가의 입국이 아니라 누군가의 명예가 회복된 순간이었다. 결혼식 날 아침, 김태식 씨는 일찍부터 일어나 손수 손주를 위한 전통 예복을 다림질했다. 미국식 웨딩에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전혀 없었다. 그는 오늘만큼은 자신이 어떤 나라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조용히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에게 전해줄 수 있는 유산이라 믿었다. 결혼식장은 샌프란시스코 근교의 작은 정원이었다. 푸른 잔디밭 위로 흰 천이 살랑였고 사람들은 하나둘 도착해 자리를 채웠다. 신랑은 턱시도를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신부는 부케를 든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하객들 사이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김태식 씨. 그의 눈빛은 고요했고 손에는 여전히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예식이 시작되기 전 사회자가 짧은 소개를 전했다. 오늘의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랑의 조부이자 한국전 참전 용사이신 김태식 선생님께 모두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원엔 기립박수가 울려 퍼졌다. 케빈 박도 그 자리에 있었다. 조용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고 밀러 간부 또한 초청을 받아 구석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속죄하듯 아무 말 없이 박수를 쳤다. 그 순간 태식 씨는 아주 천천히 일어나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남겨야 할 것을 남겼고 지켜야 할 것을 지켰으며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은 마침내 햇살 아래로 나왔다. 그가 그렇게 평생 지녀온 무게는 이제
천천히 놓여지고 있었다. 예식이 끝난 후 사진 촬영이 이어졌다. 손주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할아버지,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 말에 태식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너 보러 온 건 잘한 일이었지. 나한테 남은 건 오늘 하루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날 저녁 가족과 지인들은 조용한 리셉션에 모였다. 테이블 위에는 태식 씨가 젊은 시절 착용했던 군번줄과 훈장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낡은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아무도 그것을 읽으려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속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고 수십 년의 시간이 스며 있었음을. 밤이 깊어갈 무렵 박가영 씨가 조심스레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다시 한국 돌아가시면 제게 연락 주세요. 꼭 식사라도 한번. 태식 씨는 미소를 지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충분한 대답이 담겨 있었다. 서로가 짧은 시간 동안 나눈 신뢰는 앞으로의 긴 시간 동안 또 다른 인연이 될 것이 분명했다. 며칠 뒤 김태식 씨는 다시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그의 짐은 가벼웠다. 대신 마음속에는 손주의 웃음, 그날의 햇살, 수많은 경례와 박수 소리가 차곡차곡 담겨 있었다. 비행기가 하늘을 가로지를 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젠 정말 끝났다. 그래, 잘 마무리됐다. 김태식 씨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기록 속에 남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 그 공항을 지나간 사람들, 결혼식장에 함께했던 이들, 그리고 그를 맞고도 결국 눈을 내리깔던 관리자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입국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이 어떤 존엄으로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의 희생이 오늘의 자유를 만들었다는 사실 잊지 않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